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지난달에 예상대로 자영업 경기가 최악을 찍었다고 합니다.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이 추석 이후 매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통상 10월은 단풍놀이, 지역축제, 시험기간 등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서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긴 연휴에 고물가까지 겹쳐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자영업 시장에 고스란히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 나라 밖에선 전쟁까지 발발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니까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요. 또 요즘 주식시장이나 각종 자산시장의 상황은 차라리 안 보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될 정도죠. 네, 정말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특히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20, 30대 젊은 층들 투자 손실이 크다 보니까 당분간은 소비시장이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보통 9월과 10월에 나온 매출로 11월 비수기를 버틴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만기까지 겹치고 있어서 이 많은 난관 속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힘내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의 첫째 날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고, 정실님이 11월도 실컷 행복하시라고. 예, 여러분 모두 다 11월 정말 있는 힘껏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알파 세대로 불리는 10대들을 위한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잠시 후 농수산 뉴스에서도 다루게 될 텐데요. 11월 1일인 오늘은 올해 13번째를 맞는 이것 소비축제의 날인데요. 이게 왜 11월 1일인가 했더니 대한민국의 이게 최고, 으뜸, 제일이라는 뜻을 담아서 1년 중 일이 3번 겹치는 오늘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요즘 럼피스킨병 때문에 이것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당초 11월까지 170만 마리분의 럼피스킨병 백신을 들여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0만 마리분의 백신이면 모든 소를, 국내에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4일까지만 해도 농식품부 종합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황근 장관이 11월까지 추가로 170만 마리분 정도의 럼피스킨병 백신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존에 들여왔던 53만 마리분에 대해서
추가로 400만 마리까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소를 대상으로 모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백신 접종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이 30일 현재 전국에 931개 반 2,065명의 접종방이 편성이 되어서 이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개 반이 하루에 250에서 300마리 정도 이제 접종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자체에 따라서 대략 한 5일 정도 내에서 이 소규모 농가들의 접종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농가들도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이달 10일이면은 전체 수를 대상으로 접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농식품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이미 럼피스킨병이 좀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소에 여기다가 백신을 맞히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백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라고 하더라도 네. 이 백신 효과가 있다. 오. 이렇게 이제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백신 접종 후에 3주 가량에서 가장 높은 면역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황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달 20일에 확진 사례가 나오고 열흘 조금 더 지난 상황이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 발생 한 달 전쯤인 9월 중순경인데요. 네.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모기나 이런 곤충들이 이 바람을 타고 또는 선박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발생 양상을 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퍼지고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내륙 지역인 강원도나 접경 지역이나 이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우는 아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파가 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농식품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한우 가격 지금은 어떻나요? 20일 럼피스킨병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축장으로 출하가 중단이 돼 있던 건데요. 이후 출하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한우 평균 경락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크게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2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17,7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럼피스킨병 발병에서 방역 당국이 취한 조치 이게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발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에서 10km 내에 있는 소는 도축장 출하를 전제로 임상 검사나 네. 소독 등의 절차를 거치면은 출하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백신이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산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50두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직접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이 백신은 기존 구제역 백신과는 접종 방식이 좀 달라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 이제 구제역 백신은 근육에 주사를 하면 되는데요. 럼피스킨 백신은 피하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을 그냥 확 찔러서 네. 주사를 한다 그러면은 럼피스킨 백신은 소의 피부 가죽을 이렇게 잡고 그 아래에 주사를 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고 기술도 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요령이나 증상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식품부 홈페이지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11월 1일인데 오늘이 한우의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우 농가들의 모임인 전국 한우협회가 2008년에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농촌 사회의 경제적 기둥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유일의 유전 자원이기도 합니다. 한우가. 그래서 이 한우를 최고, 제일, 으뜸이라는 뜻을 담아서 1년 중에 일자가 3번 겹치는 11월 1일 이 날을 한우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이 할인 행사를 엄청 크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소프라이즈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소프라이즈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국 한우협회하고 한우 자조금에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또 대대적으로 또 펼칩니다. 오늘인데요. 예. 이게 이 서울 하나로 양재점 주차장 일원에서 전국 한우협회 중앙회가 진행하는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요. 지역별로도 또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 자조금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해서 온라인 한우 장터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형마트 정상가 대비해서 최소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한우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또 한우 자조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싼 가격에 한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처음 듣는데요. 저는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은 많은데 알파 세대요? 네. 알파 세대. 공부할 게 또 들었군요. 네. 알파 세대는 누군가요? 네, 네. 이제 MZ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네. 물론 앞서서 지나갔어요? 지금도 물론 구매력이 많고 네. 다양한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기업들이 많지만 네. 이제는 알파 세대 바로 Z 세대가 2010년까지의 출생자를 의미하거든요.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예. 의미를 합니다.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이 알파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친숙하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어 그렇죠. 있고 또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미 쌓아놓은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중에서도 또 경제관념 또 이제 또 많이 쌓여져 있다. 경제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이들이 받는 용돈이 Z세대가 10대일 때에 비해서 40%나 늘었다고 해요. 늘었어요? 네. 물가도 뭐 그만큼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이들의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왜 그런 거죠? 이게 한 명 이렇게 나서 그런가? 네. 더 많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40%가 늘어났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이전의 10대와는 조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고도 있어서 알파 세대라는 것에 이제 최근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또 이들이 이제 콘텐츠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또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세대라고 해요. 판매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알파 세대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마케팅은 우리 제품을 살 만한 고객들한테 하는데 이런 알파 세대 좀 10대회잖아요. 네, 10대 네. 학생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무리 용돈이 올랐다고 해도 구매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답을 하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알파 세대의 마케팅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에게 돈을 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요즘에 에잇 포켓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잇 포켓이? 네, 8개의 주머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네, 이게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8명의 어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될 것 같아요. 삼촌들, 이모들. 맞아요.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가의 조부모 그리고 이모, 삼촌들까지 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돈 쓸 준비가 돼 있는 이야. 어른이 8명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딱 그러네요. 우리 조카를 물론 저는 안 씁니다만 우리 조카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알파 세대의 잠재력을 보고 이미 이들이 좀 쓰고 있는 돈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예요. 이들이 이제 구매력이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약 7년 정도로 이제 10년 이내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항상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우리 기업을 어떤 이미지로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놓느냐 이게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기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노출해 놓는 것만으로도 마케팅이 되는 세대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잠재력이 있는 고객한테 주는 영상 콘텐츠 마케팅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잘 쓰고 있는 혹은 잘 먹고 있는 혹은 살만한 제품들을 마케팅하는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10대가 직접 돈을 내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탕후루. 맞아요. 이거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라탕. 맞습니다. 맞아.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초반에는 이제 20대, MZ 세대를 중심으로 조금 인기가 있었다가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먹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마라탕후루라고 부를 만큼. 네. 조합이 있구나. 네. 예. 그래서 이렇게 10대들의 인기 조합인데요. 사실 탕후루는 이전에도 잠깐씩 유행을 하거나 차이나타운에 가면 볼 수 있는 먹거리긴 했는데 그쵸. 네. 이게 먹방 콘텐츠에서 ASMR로 이 탕후루를 먹는 거를 다루면서 이 와그작하는 소리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면서 이 10대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10월에만 탕후루 가게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이 180개가 넘어요. 기업이 180개. 네. 와. 그래서 가게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기업이 180개가 넘어서 이제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나 알 수가 있고요. 또 마라탕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 된 유행이긴 한데 아직까지 관심 키워드 1위 그리고 뭐 배달 플랫폼의 10대 주문 1위 지금 3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달이 아니라 10대들은 이제 하교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탕 매장들이 배달 중심의 매장이 아니라 엄청 큰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어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마라탕 집에 가서 매장에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 내서. 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던 과일하고 설탕으로 탕후루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 코스를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모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잘 안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매장의 유형이 그냥 단순히 배달을 위한 매장이나 온라인 중심의 매장이 아니라 이 10대들을 위한 매장들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네요. 디지털이 제일 익숙한 세대인데 또 그런 이용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예. 그 해외에서도 이 10대를 위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잘 가던 곳 중에 하나가 문구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방구. 앞에는 오락하러 많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그 문구 용품도 뭐 온라인에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무인 문구점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겨냥해서 $5 이하의 상품만 파는 매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무섭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는 좀 예전에 유행하던 그죠. 지금은 맞아요. 완전 자리를 잡았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최초 창업이 20여 년 전이고 나스닥에 상장한 것도 10년이 넘기는 했는데 이 그 기업이 주목을 받은 건 코로나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늘려서 성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기업은? 우선 이 그 매장들의 컨셉은 10살에서 13살의 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매장에 놀러 와서 그들이 용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네, 라는 게 성인 컨셉. 대상이 아니고.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뭐 구매력이 늘었다 이야. 해도 용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 매장에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가장 최신의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진열대의 높이가 150cm가 안 넘는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친구들이 와서 매장에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물건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장난감 가게나 블럭 회사들, 어른들도 더 많이 노는 그런 네. 블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객을 철저하게 생각한 가격이고요. 약간 놀이터 같은 개념이네요. 맞아요. 놀러 와라.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들이 용돈을 조금 더 모아서 더 좋은 제품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좀 가격대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 가격대가 $6에서 $10, 네,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또 형성을 해서 네, 이 친구들이 많이 가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요. 와, 그리고 또 고객이 상처받지 않도록 맞아요. 크게 올리지 않고.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가던 데가 갑자기 비싸지면 이게 배신감 느끼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또 10대들이 직접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카드사 등의 금융권도 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을 만들었다고요? 10대한테 금융권이?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주거래 은행이나 주거래 카드는 한 번 이용하면 쉽게 바꾸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카드를 만든다거나 주거래 은행을 그 이후에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일찍 자리 잡히고 직접 본인들이 소비를 하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금융권에서는 미래 고객이다라고 이제 10대를 좀 정의를 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예. 혜택이 너무 좋지만 저희는 가입을 못하는 이런 카드인데 네, 혜택들은 놀이동산 이용권을 반값에 할인해 준다거나 네, 편의점을 할인해 주는 등 이제 10대 생활 편의점 할인 땡기네요. 예. 네, 저도 참 원하는 혜택인데 저희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10대들의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또 14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만 가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이율이 6.6%라고 하더라고요. 6.6이요? 네. 이거 부모님들이 무조건 가입시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가입 금액이 역시 청소년의 경제 사정을 고려를 해서 100원부터 20만 원까지로 최대 금액이 설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내 용돈 통장에서 이 적금 통장으로 특정한 잔돈을 설정해 두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서 모바일 저금통이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알파 세대가 이제 디지털에 제일 친숙한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는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10대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온라인에서 결제가 활발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네. 그래서 10대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떻게 결제를 많이 하나 봤더니 아까 혜택 중에 있었죠. 편의점 혜택이 있잖아요. 결제도 편의점에서 하는 결제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는데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네. 편의점 결제를 선택을 하면은 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그 결제 바코드를 보여주고 현금을 내면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이용이 안 되니까. 안 된다면,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그 패션 브랜드들을 모아둔 플랫폼 중 하나인 A사에서 10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성 의류 쇼핑몰로 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편의점 결제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엄마 몰래 네, 엄마 몰래 옷을 사면서 편의점 결제를 해서 현금으로 내 용돈을 그렇게 쓰고요. 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20대 이상의 어른들이 쓰는 결제 방식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네. 예, 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직접 용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이 의류 쇼핑몰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뭐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직접. 네네네. 그리고 직접 쇼폼 후기를 만들어서 올리고 쇼폼으로 네, 여기에서 그 구매를 SNS 하면은 짧게 올리는 네, 동영상. 맞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후기도 그렇게 쇼폼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너무 여기에서 감사한데? 네, 여기에서 귀엽죠. 어떤 코디를 했는지,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후기로 남기고 있대요. 그래서 놀라운 게 이 플랫폼이 이 편의점 결제 때문에 떠서 10대 이용객이 15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쇼폼 후기의 조회수를 누적해서 합치니까 8억 회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 10대들의 소비 패턴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좀 성장을 한 걸 보니까 이야. 우리가 진짜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기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얘기 듣는데 진짜 세상이 다르구나 느꼈고요. 이 쇼폼 SNS 이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면 영향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8억 회면 맞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검색만 보더라도 네네. 우리는 이제 포털사에서 이제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아니라면서요. 네, MZ 세대는 너튜브에서 한다, 혹은 뭐 별스타그램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서 검색을 한다로 갔는데 이 친구들은 쇼폼 SNS에서 검색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짧아졌네요. 네. 따지고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SNS에 내가 이걸 사게 만들었어라는 해시태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은 내돈내산. 내 돈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들의 진짜 후기들, 나의 또래 친구들이 올려놓은 후기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그 콘텐츠들을 보면서 네, 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네,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오늘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 재밌는 얘기들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여러분 경제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좀 복잡한 그래프나 난해한 방정식 막 이런 게 생각나실 것도 같은데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경제학은 뭐 나랑은 좀 상관이 없지, 상관없는 학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딪히는 일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경제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골라오셨는데 이게 어떤 책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학 하면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좋은 분 추억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대학교 가서 처음에 경제학 개론 듣다가 실패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학문적 성과가 특히 높은 책일수록 읽어보면 내 삶과는 되게 많이 괴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 책 이번에 오늘 소개할 김현철 교수님이 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 일상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들을 되게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산과 육아 문제, 일과 퇴직의 문제, 돌봄과 죽음의 문제, 이 뱃속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하고 딱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거 내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좀 뛰어난 책이면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맛깔나게 써 있어요. 재밌게. 저자가 한 150편 가까운 경제학 논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거 좀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저자의 말하는 기술이나 화술이 그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그냥 쑥 빠져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 자체도 또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책으로 피킹해서 딱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게 글 쓰신 저자 김현철 교수님 어떤 분인가요? 이분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네. 이분이 원래 의사신데요. 의사. 그만두고 경제학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직업을 버리고. 요즘 고등학생들 다 의대 가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자로 돌아선 이유가 재밌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다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에서 이제 석사학위 받고 미국으로 가서 잠깐만요. 의대를 졸업했다가 석사를 한 게 아니고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경제학부, 경제학부에 학부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 미국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정책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또 글로벌하게 또 홍콩으로 옮기셔서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야, 대단하시네요. 이 책에서 서평을 쓰신 이제 김부열 환경대학교 서울대 환경대학교 교수님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의사이면서 경제학자이고 경제학자이면서 의사만이 쓸 수 있는 책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세상이 몇몇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 그 저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학자로 전향을 했는데 이게 계기가 뭐래요? 이분이 이제 20년 전에 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오랜 농사일로 이제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 같이 보이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러 오셨는데 막상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찰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유방부터 겨드랑이까지 이제 암이 다 퍼져 있어서 그걸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환자분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속으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왜냐하면 이 강남에 계신 중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하면서 이제 손톱만한 크기의 암도 다 잘 발견을 해내는데 이제 이 할머니다 이제 중년의 여성이 40대 중반에 큰일 나죠.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환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서울에 살고 있거나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데 반해서 지방 환자분들은 암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 경제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서 사회를 치료하는 사회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의사를 그만하고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본격적으로 책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 경제학에서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지 몰랐는데 영유아 조기 교육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데 이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어린 시절의 환경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애 키우시는 분들 다 관심이 많죠. 애는 없지만 궁금하긴 해요.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제임스 해크먼 교수가 한 연구인데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게 이제 해크먼 곡선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임신기나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를 많이 하면 직업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성인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 그래서 조기 교육 이게 조기 교육하는 게 이제 해크먼 교수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해크먼 교수가 이제 1964년도 이제 미국의 존슨 정부 있을 때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제 도입됐던 게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효과를 한번 분석해봤더니 조기 교육을 이렇게 해봤더니 참여자의 청소년기 범죄 가담들이 되게 낮아지고요. 미국 청년 청소년 범죄 되게 많잖아요. 그 범죄 가담들이 낮아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 이것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특히 임금이 안 했을 때랑 비교해서 한 68% 정도. 그래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크먼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적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아이들의 성적은 어땠나요? 크게 향상됐겠죠? 한국 사람들 제일 관심 많은 거잖아요. 보통 이제 조기 교육하면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향상되면 좋은 직장을 고르고 좋은 직장을 고르면 임금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 이게 자연스럽게 시리즈로 생각되는 패턴인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걸로. 제한적이다. 없진 않고요. 있기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임금하고 건강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조기 교육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이제 해크먼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인지 기능의 향상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 참을성, 끈기, 성실성, 개방성, 뭐 정성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이와 같은 이제 비인지적인 기능의 향상이 가져오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약간 멘탈적인 부분. 그렇죠. 네, 좋아지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린 자녀에 대한 교육하면 일단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보내고 과외 수업 시키고 네. 그래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에다가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이제 가난에 대물림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면 이 인지적인 기능보다 비인지적인 기능,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참을성,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올리는 이 비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해크먼 곡선을 볼 때 절반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절반이 아닌데요? 거의 90%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 퇴직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하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소득, 건강, 가족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는데 뭐 소득이 실직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자녀나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미국의 UCLA의 틸본 왁터 교수님이 1980년대 초반에 정리해고되신 분들, 이 실직한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소득은 실직하자마자 한 40% 정도가 감소하고요. 한 6년 정도 지나면 재취업을 하잖아요.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25% 정도 소득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비슷한 연구를 이제 1990년도에 미국 커네티컷에서 이제 정리해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실직자 사망률이 한 15% 정도 증가하고요. 40세에 실직한 경우 수명이 무려 1년에서 1.5년 정도 감소한 거죠. 줄어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거죠. 엄청 크네요, 보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보다 이제 또 사회보장 제도가 좀 탄탄하게 돼 있는 나라 중에 덴마크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뭐가 되냐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실직을 하더라도 미국은 한 40% 바로 감소했잖아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감소하고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10년 뒤 소득은 한 7% 정도 감소되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고요. 단기간 사망률은 뭐 한 79%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엄청 크네요. 20년 뒤의 사망률은 한 11%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다. 하지만 이제 소득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을수록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실직이 이제 가족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네. 배우자의 정신 건강을 좀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할 확률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에서 아빠가 직장 잃으면 아이들 삶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가족 관계에서 좀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나요? 이거 저자분하고 이제 서울대 이정민 황지수 교수님이 2000년대 연구한 게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조기 퇴직한 제조업체 남녀 노동자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나 덴마크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직 후에 소득 감소가 있었던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재밌는 부분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사뭇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성의 경우 특히 많이 나타난 건데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실직하면 다른 나라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한국 남성 실직자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좀 특이했는데 잠깐만요. 특히 음주와 비만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건강검진하면 감마 GTP 간치수 볼 때 보잖아요. 그다음에 뭐 혈압, BMI 지수 이런 게 다 개선된 거예요. 진짜요? 이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제조업체 남녀 노동자들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 남성들이 근무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회식 문화. 이게 실수 없는 문화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 그런 게 사라지니까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여성은 외국과 똑같습니다. 여성은 어떻게 회식이나 이런 데도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남자랑은 건강 개선 효과는 없었는데 남성 제조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실직 후에 건강이 오히려 반대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왔다. 이건 저도 재밌게 읽었던 부분 같습니다. 너무 그려지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 요즘은 특히 이제 황혼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은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황혼 육아에 대한 경제학 연구가 있다면서요. 그 미국과 유럽 같은 게 연구를 해보면 네. 손주의 탄생이 할머니의 조기 은퇴를 촉진시킨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할아버지는 그런 영향이 없다. 어떤 차이죠? 네, 그러니까 언뜻 잘 아는 거 같았는데. 뭐냐면 네. 손주를 키워주는 게 누구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가 주로 키운다는 게 우리나라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밌는 연구는 미국 연구를 보면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 때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4에서 10% 정도 증가한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부모의 도움이 있을 때 맞벌이 가정이 이제 일과 가정을 좀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혹시 황혼 육아가 은퇴자들의 건강에는 안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른데 이거 진짜 그 연구도 해보면 양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요. 육아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녀와의 결속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긍정적이다. 정신 건강에 그런 연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긍정적인 거가 있는데 반대로 그 오랫동안 육아 노동을 하다 보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05년도부터 50대 한 34,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네. 이거 조사 보면 5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조사를 해봤더니 별 영향이 없더라. 별 영향이 없나? 이게 대표적인 편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물 온도가 50도라고 할 때는 100도, 0도를 섞어도 5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차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 중에도 보면 손주랑 같이 살면서 막 육아에 밀착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건 떨어져 살면서 가끔 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후자인 경우에는 또 자존감이 높아져서 건강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한우입니다. 5760님, 4767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3998님. 새벽부터 전주 목포 출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목포를 가시는 거면 굉장히 멀지 않나요? 예.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3998님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듣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이 너무 엄청나거나 뜻밖이어서